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한 주를 마감을 준비하는 목요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축구 중계방송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7%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보다 11%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자, 총선의 결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총선에는 국민들이 살려드렸죠. 그런데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에 대한 반발, 그리고 제발 좀 정신을 차려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했던 며칠 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설에는 용산이 와장창창 깨지고 있다. 아니면 용산호, 용산에 있는 윤석열호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누구인지 드디어 정치인들이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달려가야 할 길이 바쁩니다. 역전의 용사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지 느끼시겠죠? 너무 낯설어서 지금. 굉장히 텐션을 좀 높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늘 막 주제가요. 뜨끈뜨끈합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경을 벗고 자세히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 안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형님. 너무 좋아했어.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형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오늘 뜨끈뜨끈한 소식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김종대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리고 역전의 용사의 마스코트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텐션 좀 높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텐션만큼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동접 10,000명 가는데요. 우와, 벌써 1,400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중석, 신건문, 김기동, 이주연님, 그리고 율CJY님, 베리청청님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진광팔,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야, 이분은 큐피인데, 이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지 않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저도 잠깐 나가서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저는 벌써 눌렀군요. 408명이 좋아요 눌렀는데 여러분 좋아요 600분, 700분으로 출발하면요. 우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700분 들어오셨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방송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없으실 테지만 공유해서 친구,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함께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솔직히 기뻤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웠습니까? 아니면 슬펐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와, 너무 질문이 잔인하지 않아요?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뻤냐고 물어보더니. 사실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대통령이 좀 잘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흰 쌀밥에 조미김을 그동안에 즐겨 서민들이 밥을 반찬에서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김값마저 너무 올라가지고 도대체가 반찬이고 뭐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게 기사에 나와요. 지금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스러운 게, 이게 97년도 IMF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지금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 인기가 있고 없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그러냐, 이것 때문에 저는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도 오늘 지지율은 좀 봅시다. 왜냐하면 정말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오늘도 식사하러 가니까요. 정말로 죽을 맛이다.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견디는 거지, 해도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장탄식처럼 모든 우리 경제 현장에서 다 들리고 있습니다. 다 죽어나는데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아니요. 대통령이 심판을 받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자, 김종욱 박사님 정치학 전공하셨는데 조금 전에 거기 나왔던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저 지지율 보면 어떻습니까?
20%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엠블레임 퍼블릭과 한국 리서치가 조사했던 건데요. 한 주 전보다 무려 11%포인트가 빠졌다. 이거 일단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일단 그 여론조사 예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 방송을 하차를 해야 되나 이거? 왜요? 이 텐션으로 하면 저 나중에 쓰러져 버릴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아, 그래? 아, 괜찮아. 다 최선을 다했어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2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발언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그 이후에 후속 인사조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조사 말고도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도 10%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ALS랑 응답 두 가지가 다 10%가 떨어졌다는 건 보수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26%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여기가 27% 나왔잖아요. MBS 사실은 더 높게 나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보수층 한 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보수의 3분의 1 정도가 흔들리는 거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견고히 지금 견뎌주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딱 한두 달 사이에 꼬꾸라져 버려요. 확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쭉 내려왔잖아요. 이 내려오는 게 다시 예를 들면 유지가 될 건가? 이제 지금 이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게 더 내려가서 20%대 초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갤럽에서. 근데 20% 초반에서 더 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20%까지는 견고하게 지금 막고 있는 보수층들이 있는 건데 저는 그 선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근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야 이거 내가 볼 때 무너져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하는 꼴을 보면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은 고개를 납죽 엎드려도 안 될 판인데 내가 지금까지 하는 건 잘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했는데 세심하게 몇 가지 정도를 잘 반영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강 바짝 세워서 세심한 부분들 막아내 이 정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 측의 일부도 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오히려 지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추이가 훨씬 더 저는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양념 하나 치겠습니다. 저보고는 목소리 크다고 굉장히 근엄하게 하시더만 단어 선택은 하는 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일 이렇게 안 하시고 짓이란 말을 하기가 뭐해서 그냥 꼴이라고 제가. 짓과 꼴을 구분하셨군요. 자, 지금 김종대 의원께 바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30%가 견고하게 지지층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것이 콘크리트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11%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 그 완고하게 지지하던 그 사람 중에 3분의 1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김종옥 교수 말대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율 패턴하고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35, 6%대였는데 지방선거를 압승했거든요. 그때 유시민 작가의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30% 받는다. 정말 그래가지고 아주 막말로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2014년인가요? 네, 지방선거 2014년. 그해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지나면서 오히려 기사회생하고 단단해졌었는데 그 이듬해 우병우 사태가 터질 때 그때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갇히면서 그럭저럭 그냥 버티는가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태블릿 PC가 됐을 때 급기야는 그냥 10%대까지 곤두박질 치다가 12월에 4%대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특히 보수는 기둥뿌리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진보는 다양해. 뭐가 있고 하나 없어지면 딴 놈이 나타나고 뭔가 당도 많고. 근데 보수는 단순해요. 단결을 중시하는 진영이 보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진영이 진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 추이를 보면은 지금 떨어지는 속도로 봤을 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 이제 보수표 일탈은 그 조갑제 TV에서 자기도 민주당 찍었다고 막 성을 내던 이런 어떤 거에 있어서 저런 징후를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수도권, 윤 대통령은 TK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라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 그래프는 이제 그 보수의 중심지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 그래프 이제 잘 보셔야 합니다. 쑥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국민의힘처럼 보이고 밑에는 파란색인데 꼭 민주당처럼 보이는데요. 위에가 국민의힘이 64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4%까지 올라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는 부정평가가 수직 상승, 하나는 긍정평가가 수직 하락,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 노이명사 저런 정도 상태면 두 분 다 더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하면 2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뭐 20% 이하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떨어지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일주일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대통령이 총선 끝난 이후에 보여준 행태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수에서 등을 돌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보수가 왜 등을 돌렸느냐? 어떤 포인트에서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저렇게 표시를 했느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뭐 국무총리설, 뭐 무슨 비서실장설,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국무회의에서 뭔가 위하다고 했던 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더라. 당신이 이렇게 우리 당을 망가뜨려 놓고 혹은 뭐 이제 이 총선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을 뭐 102석 이렇게 108석이죠. 108석 만들어 놓고 192석이나 내줘 놓고도 당신 책임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니 앞으로 전혀 반성이 없다. 이런 게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극우 세력 이 보수가 또 이 내부적으로도 아주 극우적인 분들하고 또 약간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쪽하고 원래 좀 구분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예전에는 대통령 중심으로 뭔가 좀 해보면 된다. 이 사람 밀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된다. 당신 이제 비켜라.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도 한 가지 이제 문화를 좀 바꿀 때가 됐어요. 그 외신에서 한국 보도를 할 때는 지지율은 빼버리고 부정평가만 기사를 쓴다고. 주로 유럽이나 서방은 국민의 55%가 지지 안 한다. 그 중에서 강한 지지층이 있다. 지지율 그건 내버리고 주로 그걸 기사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지율이 27%냐? 30몇 프로냐? 이걸 기사로 쓴다고. 소수를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30% 남았네. 네. 또는 뭐 20% 남았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50%가 일단 반대한다 그러면은 다 위기로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반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의 시각인데 우리는 지금 더 떨어지냐 마냐 이걸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한국 문화란 말이에요. 네. 근데 27%보다도 저 부정이 64%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되면은요, 지지율이 의미가 없어져요. 네. 적어도 30% 중후반대는 유지하고 있어야 그래도 뭐 아직 뭐 신에게는 배가 36척이나 있나이다. 뭐 이런 말이라도 돼. 네. 근데 한국의 대통령은 지지율 20%대부터는 지지율이 의미가 없는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비판 세력으로 돌아섰다는 의미고 아성이 무너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한테는 집권 이후로 지금 최대 위기가 온 겁니다. 저게 보면 최대 위기가. 아마 매우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좀 나눠질 거잖아요. 여기서 아마 27% 안에 못한다 보다도 매우 못한다가 훨씬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핵심이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만약에 보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또 탄압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제대로 못 나온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우리가 뜨거운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은 약간 반응이 좀 다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랑나라님, 김명선님 감사합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주세요. 보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해랑나랑님은 좀 가려서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예. 그 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와 강은하님은요.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확 열불이 나요. 이런 말씀 주셨고 정말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상 포기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급락세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설에서 칼럼에서 이제는 기자노트에서도 막 대통령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전방위로 나서서 한다. 이전까지는 박사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냥 회사에서 칼럼을 하면 조진다. 사설로 하면 조진다. 근데 지금 기자까지 다 나섰어요.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더 강한 말씀을 하시네. 조진다 이렇게 말씀. 아, 조진다. 예, 조진다는 전문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이 20%대 중반이라고 얘기하면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최하가 되면 10%대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이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가 대통령이 계속 국정 운영 방향을 옳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 TK였어요. TK가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보루인데 이 TK 지역은 여전히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언밸런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구 TK 지역 같은 경우 소위 대통령이 국정 운영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 그분들이 봤을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가 더 흔들릴 수 있는 건데 이 보수가 흔들리는 이 지층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보수 언론이거든요. 대부분 그분들 같은 경우 종편이나 보수 언론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매일 저녁 9시 TV조선 9시 뉴스 앵커가 그냥 계속 연일 조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져도 너무 심하게 조져요. 그래요. TV조선 앵커가 심하게 그러니까 바퀴벌레보다도 못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라고 얘기하는 건 민중들이 그 바퀴벌레 밟아도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의미의 바퀴벌레입니다만 국민의힘은 바퀴벌레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진짜 위기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위기로 느끼면 동일하게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그 위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게 되면 좀 그래서 일단 TK 지역에서 저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언밸런스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보수 언론과 종편이 끊임없이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보수가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변동하거나 균열을 생기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균열이 없으면 전혀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떤 대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여론조사가 매우 좀 궁금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꾸 얘기하고 TK에서 계속 그분을 찾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도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또 그 이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조정훈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통화했다. 자기 잠깐 쉰다고 하더라. 이 얘기 나왔고요. 홍준표, 박지원 의원 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망가졌는데 못 나온다 이런 얘기하고 홍준표 시장이야 당연히 또 계속 더 세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가 요즘 안 좋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보수나 국민의힘 쪽에서의 어떤 지지층이 생기는 것을 싹을 잘라버리려고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으로 네.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이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혹은 국민들의 마음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잘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정적이 될 사람을 제거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전류 치워버리고 이런 쪽에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인다는 거죠. 자, 싸움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야당과 경쟁하거나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을 한다 만다 의제가 무엇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보통 큰 싸움이 아니에요. 보수 언론이 공격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백가쟁명이라고 얘기하죠. 10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다 지금 덤벼가지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시켜라. 총리 누구 시켜라? 김한길 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오늘 또요. 대구발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레시안에 있었는데요. 아니 이철우 경북도지사 총리감이다. 총리 넣어라. 얼마나 좋으냐. 야당 반발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홍 시장이 이철우 지사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지만 다 이야기는 못하고 이건 뭐 메인 주제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총리 누굴 시켜라. 비서실장 누굴 시켜라. 이 말의 이면은 뭐냐. 대통령이 중심을 가지고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결국 야당 때문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을 촉발시키는 엄청난 작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김종대 형님 말씀 좀 해주시죠. 벌써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공직기관과 예. 이제 어떤 민정수석의 부활로 이렇게 표상이 되는 직제 개편 또 공직기강 뭐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벌써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거 의식하고 이제 뚝에 뚝으로 바꾸는 이런 재방공사가 시작됐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 윤 대통령은 워낙 변화와 혁신 반성이 불가능한 멘탈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막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다시 통제에 들어갔어요. 제가 오늘 들은 소식 하나. 오, 단독입니다. 단독. 어제 해병대 사령부에서 장군단 회의가 있었어. 예. 거기에 해병대 사령관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해. 김계환 사령관요? 네. 예. 나는 이번 인사에서 유임되는 걸로 됐다. 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임. 그러니까 왜? 4월 인사에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모두 자리 잘 지켜라. 예.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령관이 이제 나갈 걸로 예상하고 해병대가 연평도, 백령도, 포항, 강화도 많이 있다고. 그 고별 순시 일정이 월간 일정표에 꽉 차 있었다고. 그게 다 취소됐어요. 네. 다 전부 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해서 이 해병대 내부에서도 지금 당황스러운 건데 이제 인사적체가 갈수록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선거가 끝나고 그 이제 개표한 이튿날인가 지휘서신에서 이상한 서신을 내부망에 띄운다고. 그동안 말 못할 고뇌가 많았다. 나는 그게 궁금한 거 그 말 못할 고뇌가 뭐냐. 이야. 그랬었는데 그 서신이 딱 나오고 나서 이제 고별 순시단이던 해병대 사령관이 불과 산학을 지나서 이제 월간 일정표는 다시 짜라. 말 못할. 나는 계속 유임다. 이 얘기를 장군들 앞에서 해버린 거예요. 말 못할 권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못 바꿔. 예. 아마 임성근 일사단장도 눌러 앉을 거예요. 이 분위기대로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못 바꾼다는 얘기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까지 몸을 던져 막아라. 이 사인이 내려갔다고 봐야죠. 왜 방파제 한다 그랬어요? 방파제. 종대님, 저도 사실 사는데 말 못할 고뇌가 많아요. 저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바로 봐주네? 때는 편지를 써. 그런데 이 편지는 나는 일명 물망초 작전이라고 불러. 와. 물망초의 꽃말이 뭐야? 나를 잊지 말아라.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맞아.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건의 가장 외압의 제1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버렸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중간에 내부에 있는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뭔가 발설하게 되면 끝장난다는 분위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 한 장이 바꿔. 이 편지를 왜 썼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내 입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완전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계환 그렇다고 치고요. 이종섭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자 모든 게 하루에 일어나는데 그 장군단 회의가 있을 무렵에 이종섭이 투사로 갑자기 나와. 와. 그래가지고 변호인 통해가지고 입장 발표하고 공수처에 의견서 보내는데 내가 보니 무슨 훈시문 같아. 특검은 안 돼. 피의자가 할 말입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선거가 끝나고 안철수 의원이 12일 날 방송에 나와서 나는 특검법 찬성한다. 네. 그래서 찬성표 던지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확히 사흘 뒤에 15일 날 조경태 육선 당선자가 한술 더 떠가지고 선제적으로 여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당 대표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담화가 나온 16일 날 저녁에 이건 내가 실제로 겪은 사건이에요. 기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여기 다 진보 언론이란 말이야. 그런데 전화를 받는데 아무래도 내 들리는 목소리가 그 사람이 아닐까 했는데 끊은 다음에 물어보니 맞아. 조경태 전화했어. 내가 특검을 그동안 반대한 걸로 언론에 알려졌는데 아니다.
아니다. 난 찬성이다. 아니 특검을 찬성한 걸로 알려졌는데 근데 아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육선의 그 의원이 안철수 의원 이후에 나는 특검 해야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반대다 나는. 전화가 왔네. 그러니까 그 전화가 얘기는 왔네. 중간에 뭔가 나에게 제안이 와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여서 행복하다 이거잖아요. 야, 그러면 아니. 이번에 조경태 의원이 정말 말 못할 고뇌가 많은 분이네. 말 못할 거는. 그러면은 요게 전부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하루에?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15일부터 뭔가 전부 다 정리가 들어갔던 거고 16일 날 담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제히 입장들이 싹 정리되더니 이제 국민의힘에 더 이상 특검 찬성 의원은 없습니다. 없어. 다 사라졌어. 하나 둘 사라져. 그 전까지 언론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는지 알아요? 20명 이탈표. 네, 20명 그랬어요. 맞아요. 20명이라 그러고 실명 확인된 사람만 최소 4명, 5명. 8명까지 얘기했었어요. 회색지대까지. 그리고 그 저런 기세라면 20명이 이탈표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둘 사라지는 거야, 며칠 사이에. 없어져. 아니라고 그래 또. 그럼 아니, 그분들한테 뭘 줘요?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20명에게. 한두 명에겐 줄 수 있어도 나머지 사람까지 다 줘야 20명은 되는데. 이제 거기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20명이라는 얘기니까 다 챙길 필요는 없어.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저 아까 여론조사 27%도 저 여론조사 기간이 15일에서 17일 사이거든요. 네. 그때 저렇게 푹푹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고 밀어붙일 만한 게 뭐가 있었겠냐. 저 대통령실하고 정무참모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저렇게 욕먹을 각오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거는 버티는 모드로 가가지고 당분간 저거 좀 떨어지는 것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문제는 정권의 생존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 들어가고 캐비넷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야. 어떻게 일시에 그냥 막 바뀌어 입장이 이게. 자, 그래서 민심은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쓴다. 그런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송경호 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 김건희 이제 여사 소환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핀셋 인사가 될 수도 있다.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검찰 안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결국 누군가의 말 못할 고뇌를 들어주는 대통령실이 결국 김건희 여사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어떻습니까?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요즘 아니다. 검찰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는 최은수 씨 가석방 대상자로 다음 달에 심사한다고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도 말을 조금 잘 안 듣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검찰도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도 간을 본다. 권력기관 내부에서 뭔가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야당에서 이렇게 바늘로 그냥 풍선 터뜨리지 톡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데, 원래 끓고 있었었는데 총선 결과를 보고 좀 움직이자라는 분위기들이 있었었고 총선 분위기가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나니까 네. 검찰이 원래 그래요. 초반기에는 이제 그 새로 된 정권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중반기 정도부터는 또 이제 다음 정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항상.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로 취재해서 들었던 이야기 전언을 했는데요. 야, 이게 이제 오늘요, 우리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게요,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다르게 취재하느냐, 아니면 스픽서 우리 소리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느냐, 뭐 그럴 리는 없고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일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박영선, 양정철 내부 검토가, 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돼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바깥에는 폭발 직전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 비선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냐. 대통령이 저녁에 퇴근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말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민주당 출신의 박영선 장관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정말로 대통령실로 불러들이거나 총리에 앉힌다. 이거 본인이 기획했을 수 있습니까? 참 믿기 힘든 진실인데 하도 이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참 난처한데 이게 대놓고 보수 종편부터 저기 비공식 라인이 그 검토를 했다 그러는 보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공적인 저기 뭐냐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대놓고 보도를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요즘은 보수 언론이 훨씬 취재력이 좋고 빠르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말이죠 이게. 천하람 당선자가 오늘 뭐 김건희 라인이다 이렇게 본인은 추측하는 걸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이런 쪽에 정보가 제일 빨라요. 예. 박지원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박영선 전 장관의 부부하고가 엄청 친하다 이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최순실이 누군지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최순실과 같은 비선이 지금 꽉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비선이 누군지 사실은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요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진업 변호사도 오늘 실명을 거론해버렸어요. 네. 이기정 의전 비서관을 적각 경질해라. 네. 이게 비선이다. 도대체 어떤 자가 이런 발상을 하나. 이렇게 강진업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김건희 사랑 회입니까? 모임입니까? 거기 회장을 했죠. 했는데 강신학 변호사는 요즘에 약간 팽당해가지고 사실은 그분 말에 조금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긴 했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어쨌든 자 이기정 의정 비서관 적각 정지해라. 이분이 누군지 대충 기억하시죠? 그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쓰리빠 사건. 네. 거기에 있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홍보 담당 쪽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의정 비서관으로 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수 진영 내에서 개혁 보수 쪽도 강진업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비선이 작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욱 박사? 예,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4인방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TV조선으로 하나가 틀렸고 YTN으로 한 명이 흘렸고 이 두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제3라인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이기정 의원이 YTN 라인이잖아요. 예, 이기정 비서관. 뭐,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뭐 그 조선일보 출신이 또 있겠죠. 이렇게 하여튼 4명 정도가 실제 이제 공식 라인이 아닌. 그러니까 정무나 예를 들면 홍보같이 예를 들면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에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대통령이라면 자기 공식 라인을 사용할 거니까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이런 힘을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서 그 힘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니까 또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가 제2의 최순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계속 질문만 하지 말고 그분이 누군지 대충 추측을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저도 예를 들면 뭐 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 누구라고 말씀 그 한 사람이요? 대통령 부인이요. 뭐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이름 이야기하고 가시지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추측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도 굳이 뭐 이름까지 깔 필요가 있나? 약간 가려주는 것도 또 묘미가 있고 신비감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청나라한 건 재밌는 건 오늘 아침에 제가 스픽스에서 장성철 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나와요. 네. 그럼 제가 도처가 이제 반란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과 보수 종편이 반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제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얼마나 팽당했는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니까 쌍방이 서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국정농단이라는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다 기획을 한 거잖아요. 이 시점도 되게 재밌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만찬을 하고 난 다음부터 가사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말에 의하면 본인한테 총리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청구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씩 흘러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박영선 총리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이 라인이 몇 개의 시나리오 안을 가지고 아마 보고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란이 예를 들면 뭐 홍준표 그다음에 이안이 뭐 야권을 흔들리는 패러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자체가 흘려서 검토를 해보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만약에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매우 중대. 근데 그 박영선 전 장관 얘기는 이번에 총리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용산으로부터 계속 제안을 받았다고 또 박지원 당선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분이 사실은 김건희 씨하고 친하다고 저번에부터 계속 얘기가 공식적으로 스스로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그런 쪽하고 라인이 계속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다 못해 나섰다. 이 얘기가 지금 사실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좁혀서 물어볼게요. 자,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양정철, 박영선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비선 라인을 통해서 언론에 뿌렸다. 자, 요거 가정하고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 알았다. 노영민 변호사 어떻게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예 뿌렸다. 그럼 노발자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쪽 한번 던져봐. 이렇게 묵인을 했거나 그렇죠, 용인을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가서 나 안 할 테니까 김한길 위원장 좋다. 그리고 비서실장 장제원 카드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합이 된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선 라인이 움직였다면 김정도 의원. 엄청 대통령이 화가 나서 무슨 비선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검토한 적 없어. 좀 기다려봐. 바로 임명할게. 이렇게 왜 못하죠? 박영선 검토 안 했으면 아니 검토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뭔가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마다 어떤 권력의 약간 혼돈 내지 공백 상태에서 서로 헤게모니를 지려는 경쟁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장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이 독재자, 권위주의형 리더는 밑에서 충성 경쟁하는 걸 좋아해. 대부분 그런 자기네끼리 경향이 있어요. 싸우면서. 반면에 민주적 지도자는 공적 틀을 넘어서 통제불능으로 가는 걸 매우 싫어하고 오픈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해서 권위형 리더십을 가진 지금 특히 우리가 보는 대통령은 충성 경쟁한다는데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뭐 저러다가 또 숙청도 가혹하게 한다고. 그게 권위형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자, 대통령이 완전히 이 생각을 접었다, 안 접었다. 노임에서 어떻게 봐요?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완전히 접었다, 여전히 유효하다. 자, 내피셜로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영선 총리설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간을 보는, 물론 간도 한번 슬쩍 봤을 텐데 그게 뭐 내가 한 뭐 50% 이상 이 사람은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김한길, 장제원 카드가 훨씬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죽은 카드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끝이거든요. 나 불러도 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영선 오늘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김종국 박사.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 들어와서 이게 카드가 끝난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이런 일종의 흰기루기를 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아니면 안 받겠다, 아니면 기회 오면 나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전 장관 측에서 비공식 제안이 들어온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안은 들어온 거겠죠. 제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이 입장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가 들어왔으나 단호하게 아니다고 얘기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협치가 기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지를 남겨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하고 싶다는 거 아닌가요? 누가 뭐라고 이제 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안 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협치가 필요하다는 건 가능한 영역에서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고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는 실제 카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사실이야. 비공식 제안을 했다고 얘기하면. 근데 이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작동을 했을까? 저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스핀, 왜냐하면 3시간 만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네. 그랬다가 그다음부터 아니다. 검토가 된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했었기 때문에 그 카드를 계속 지금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버리지 않고.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카드가 작동할 거라고 저는 제 생각에도 믿지 않는 생각이 높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스핀 하나?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선거 패배 이후에 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박영선 그다음에 윤비? 예. 양비? 뭐 이런 얘기들만 더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들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카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게 김한길 위원장 머리에서 나왔다면 저는 이해가 돼요. 이 부분들은. 다목적 카드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버려도 상관없는 거고, 누가 돼도 상관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 화살을 갖다가 다 옆으로 돌려놨으니까
저는 그렇다면 대단히 좋은 카드를 활용했다는 생각이 드는 명분 거죠. 쌓기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부러 하나씩 민주당 사람들 다 던져놓고 그렇죠. 다 딱 간본 다음에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이거는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보수도 반대하고 진보도 반대하니까 뭐 우리는 다 너네들하고 협치하려고 너네 쪽 인사들 다 그동안에 여러 사람 해놨는데 니네가 다 싫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그 차라리 저를 호주 대사로 보내주는 게 더 호주 대사는 충격적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분석인데 호주라고 못 듣고요. 호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거긴 제가 갈 적인지가 아니냐. 그럼 저도 협치를 명분에 내걸고 대사 부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말이죠. 제가 이현주 의원이 한때 이런 말 했다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 이현주 의원이 그 민주당 탈당할 때 밝힌 비사가 있어요. 원래 박영선 의원이 우리 민주당 탈당하자. 네가 먼저 하면 내가 곧 따라갈게. 자기는 그 말 듣고 탈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더 개고생했다는 거거든. 얘긴즉슨. 그 스토리를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양정철, 박영선 카드를 쓴 것이 맞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김한길 위원장이 이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라고 하는데 말짱황입니다. 아닙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이 카드를 던져놓고 본인이 총리나 비서실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싸움이 너무 복잡해지고요. 김한길 위원장은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이 안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비선이든 아니면 본선이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응을 떠보고 자 언론에서는 야 이거 뭐야? 단독 보도했는데 야당도 반발해 여당 내도 반발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첫째 홍 시장이 다시 나서서 김한길 국무총리설 장제원 비서실장설을 가져가서 대통령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정리가 안 되느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한쪽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더 이 안은 양정철, 박영선 카드는 김건희 여사가 깊이 개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협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국을 하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요. 맞다 아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측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측근 될 만큼 기업인도 아니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집권 여당 내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엄청나게 큰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민심이 어떻다 저떻다 이것도 관심 없어요. 민주당이 무엇이라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경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내부에서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김건희 이 여사의 입김과 대통령의 의중이 서로 다른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너무 세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 뜻입니까? 네, 저도 김종욱 박사처럼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그런 식의 예스라는 대답이 나와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보수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박영선, 양정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다 깨지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싸움을 하는 것이다. 와 댓글로 제발 정경환 말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한길 쪽에서는 자기들이 기획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대요.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기획자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기획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개 얘기가 나와서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내부의 갈등이라는 게 변희재 대표가 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고 비공식 라인의 말들이 다 먹히고 있고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비공식 라인한테 문제 제기하기에는 비공식 라인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문제 제기할 정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좀 이 사건을 계기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존재해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제안자가 누구냐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안을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김한길 위원장이 아니라면 이 사인방이 만들었나? 제가 볼 때 사인방이 만들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제안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야, 지금 총선 승리님께서 박영선은 항상 김건희를 칭찬했습니다. 세밀하신 분이라고.
세밀하신 분이라고. 예, 그것도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분의 의견입니다. 디테일에 예, 강하다고. 우리 그래도 조심조심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김용 박사 얘기했던 것에 제가 덧붙여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전달했다면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비선 쪽에서 누군가 전달했다는 것을 공개하거나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알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공격을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지금 딱 오해받기 십상 아닙니까? 김한길 친하죠. 박영선 전 장관 친하죠. 다 친하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면 실제로 누가 전달했는지 나올 건데, 그러면은 누군가 전달을 한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달받은 사람이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가까우시니까 직접 한번 여쭤보는 거 어때요? 누가 전달했는지. 뭐 제가 물어본다고 대답을 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게 대부분 다 사적인 라인에서 이제 일상적인 사적인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정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좀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 사적인 라인의 이야기가 올라왔다면 공식적인 라인으로 수렴이 돼서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보고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 시나리오에 따라 하나하나씩 만나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흘렸다는 거잖아요. 흘렸다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대통령이 흘리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아니, 드는 저는 이 정부는 도대체 인사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부든 간에 인사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선발하거나 누구를 어느 실에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원래 공식적으로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있죠.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쪽에서 얘기한다, 저쪽에서 민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도대체가? 아니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통상적 처리 절차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인데 박영선 의원한테 관심이 있다, 총리감으로 어떠냐, 이런 생각을 어서 인푸트를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추천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결심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은 공적 라인에 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세평이라든가 또 이걸 했을 때 정무적 판단을 한번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저 과정은 뭐냐면은 쥐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보도까지 나갔다. 그런데 이미 당사자는 언지를 받은 것 같다. 여기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대통령실의 공적 라인이 대혼란에 빠지죠. 이거 일단은 우리야 궁금해하지만 거기는 긴급하게 돌아가죠. 이거 어디 출처가 어디냐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이제. 난리가. 근데 입장은 정리가 된 거죠. 3시간 만에. 그런 적 없다고 딱 일단 입장을 정리해 놓고, 지금 아니 그거는 뭐냐면 정리라고 한 게 아니고 다시 또 검토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 아니니까.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제 오늘 말 다르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실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지금 일관되게 말을 다 뒤집어서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선거에서 108석밖에 안 되는데, 야, 국정 방향은 오라요. 우리 그걸로 갈 겁니다라고 전화를 받는 의원들 입장에 어느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네. 그러다 또 상황이 안 좋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었고, 또 계속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수사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좋은 증거 있고 나쁜 증거 있잖아요. 어느 때는 좋은 증거 내밀고 나쁜 증거 내밀고, 뭐 예를 들면 닭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지금 누가 기획했냐, 지금 제일 김건희 씨가 본인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누가 했을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엔 기획자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니까, 그 기획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종 결정자는 그 기획자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동의했을 때 그 예스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비선 라인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 비선 라인,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얘기 4인방이 그걸 만들었을까? 좀 그런 것 같지도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공적 조직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검토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검토냐 아니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검토냐, 그래서 우리를 패싱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역할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안 서버리면 공적 라인들은 이제 대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인사라는 게 이게 총리급 인사 정도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검증만 해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이래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 인사는. 근데 이 과정이 이게 다 혼란에 빠져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장제원 전 의원은 나 대통령 비서실장 제안 받은 적 없다 왜 그래요? 실제 제안을 안 받았을 수가 있고요. 본인은. 근데 계속해서 제안 받았다라는 얘기가 기사에 계속 나왔었고요. 그 실제 뭐 직접 대통령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계속 장제원 비서실장 설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기사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런 제안을 받았었는데 어제까지 나온 기사는 그랬어요. 받았는데 본인이 너무 그렇게 되면 친윤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싫다고 말한다. 뭐 이런 일로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답을 확답을 안 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도 꾸중을 많이 하니까 말 많이 한다고. 자,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는 할 거냐 말 거냐 본인 판단이 안 섰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비서실장 가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정치인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기 비서실장이 실패해서 나왔는데 다시 오라고 할 때 솔직히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간다면 내가 어떤 역할이 있지? 권한은 무엇이지? 이런 건 이제 따질 텐데 대통령이 불렀다. 저는 가능성 별로 없다고 해요. 대통령 마음에는 원래 원희룡밖에 없었어요. 원희룡이 거절을 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 할 거냐? 이때 막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이님께서 이거 글 올려주셨는데요. 제이님. 내일 발표한대요.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이거 맞는지는 지금 저는 방송 전에 확인을 못했는데 이분이 올려주셨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구사님, 징징이님, 그리고 졸기땡님, 호시우행님, 전명재님, 해구사님, 그리고 문준홍님은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주에 19% 아니고 15%까지 내려간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어찌됐든 이런 공적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고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권력 내부의 투쟁도 심하지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있는 결정장애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총리를 임명한다면 누구를 할 것이냐 요거는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갱상도 친구라는 분이 한덕수 총리 유임설 곧 시계 맞추겠어요. 이 얘기 좀 정확히 하네요. 어제 우리 정계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유임설도 지금 이미 나왔어.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본인 요즘 표정 관리하시는데 좀 바쁘대요. 표정 관리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비서실장도 정말로 떠나고 싶어서 막 미치고 있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도 감옥처럼 느껴질 사람도 대통령 참모 중에서는 많다. 아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비서실장 총리 임명한다면 김종대 형님께서는 장제원, 김한길 이쪽 카드입니까? 느낌으로는 틀려도 됩니다. 또 어지러워서 모르겠어. 모르겠죠. 내가 웬만하면 대답하는 사람인데 진짜 모르겠어요. 김정 박사 오늘 과감하게 한번. 여기 너무 배팅을 시켜가지고. 왜냐면 요즘 인생이 배팅이고요. 배팅해야죠. 계속 제가 배팅의 패배자로 지금 사고 있죠. 배팅이 나오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유임이에요. 아니, 왜냐면 리스크가 적잖아요.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김한길 총리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또 혼란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거 야권 교란용이냐 또 시작을 해가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뭐야 저 사람 왜 옆집에 있던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총리를 안 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이 제일 좋은 건 욕 얻어먹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스스로가 일단 욕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것 같으니까 한덕수 데리고 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큰 문제 없잖아요. 혹시 말인데 예. 저기 한동훈을 총리로 기용하지 않을까? 아유 왜 이러세요 지금? 잠깐만. 종대 형님 지금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웬만큼 가두리는 쳐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놀아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권을 붕괴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붕괴가 되면 이상하잖아요. 또 막 나가니까 어째 그럴 것 같은데 요거 꼭 화면 기록으로 남겨놔요. 화면으로 꼭 기록으로 남겨놓고 저는 김한길 총리 지명도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는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맡길 사람도 없지만 믿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본인은 그럼 얘기해보세요. 저는 박영선, 양정세를 끝까지 시도한다고 보죠.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아까 제이님 말씀처럼 내일요 바로 임명한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게 권력 내부의 상황을 면밀히 쳐다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양보를 해주겠죠. 그러면 빨리 결정할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비서실장 이런 카드가 뭔가 지금 움직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댓글에 예. 올라왔는데 아침에 정치본색을 할 때 이제 장성철 소장이 정보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기획이 양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아침에 근데 양성철 제가 이거 스스로가 못 믿겠는 건데 만약에 이게 양비 것이 사실이라면 오랫동안 예를 들면 이 과정에 대한 정치적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갑자기 안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양비가 아무 생각 없다가 네. 축하니 야 던져가지고 수습해 이렇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사실을 확인을 못 하겠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건데 만약에 그 정도 카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부부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공유를 했을 거다. 자, 그랬다면 네. 박영선 총리설이 만약에 그날을 쭉 밀고 가고 박영선 총리 후보자 내지는 뭐 예정자 내지는 뭐 말 나온 사람 이분의 태도를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얘기가 서로 오고 간 것처럼 좀 느껴지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이 뭘 받고 이거를 오케이를 해주냐가 또 봐야 돼요. 오케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를 안 할 건데 이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검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려면 특검 받는다는 조건을 뭔가 받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 특검을 해주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궁지로 몰린 상태에서 지금 국힘만 믿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특검 받아야 되고 감옥 갈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면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다면 누굴 잡을 거냐? 야 이거 가능합니다. 누군가 조언했겠지. 그러면 할 마음이 있느냐? 뭐 한번 검토해 보겠다. 대신 여야 협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박영선 예를 들면은 총리를 계속 밀고 나가서 한번 후보자를 올렸다고 칩시다. 예. 민주당이나 나머지 야당이나 이 국민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엄청나게 반발하는데 당연히 안 하겠죠. 대통령 예. 실정은 사라져버려. 자, 이 이슈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문제가 이제 전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잘합니까? 협치 필요합니다. 대통령 견제해야 됩니다. 자, 여의도 복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한독수예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박영선 전 장관은 이거 아마 안 받을 거예요. 박영선 전 장관 스타일은 뭐냐면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대답을 안 하고 상황이 완전히 무르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예.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럼 그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면 그간의 사정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고충이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계속 얘기해보다가 분위기가 끝까지 안 가면 그냥 본인은 마치 그런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취한 다음에 싹 발을 뺀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이니까 상황이 안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안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해서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덕수 유임을 얘기한 게 올 사람이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대통령은 제가 이제 누구의 카드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드, 이 카드 다 만지작거리는데 최종적으로 선택할 카드가 없다. 그래서 유임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참패로 결론이 나고 난 뒤에 바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으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 국회 정치 뭐 다 치우고 당장 용산부터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와장창창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게 수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김종대 의원님. 수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이거는 어떤 오늘 계속 예. 워낙 질문이 사실 아주 고급 질문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번에 왜 총선 예측 의석 수할 때 제가 제일 잘 맞춘 거 아시죠? 저는 떠나야 돼요. 계속 그걸 리마인드 내가 시켜주시니까 출구조사 감사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MBC 나가서도 근접했었는데 예. 이번 건은 도대체가 내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 이걸로 뭐 민심이 수습된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여전히 야권 흔들기용 인선이 아니냐. 야권 흔들기용. 그러니까 박영선의 효용 가치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귀국을 하지 말아야 돼요. 박영선 의원 전 장관이 지금 이렇게 조기 귀국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헷갈리게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조기 귀국하는 이유는 민주당을 설득하러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를 오케이 해줘라. 그런 용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이게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야권을 그냥 흔들어댄 효과는 있거든요. 와, 근데 참
그렇게 가면 아니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박영선 의원이 무슨 국난 극복에 그 위기 관리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는 일종의 어떤 태평성대에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우아함에 어떤 그런 거룩한 자리에나 가끔 좀 오실만 하지. 아 무슨 지금 뭐 이 난리통에 그분이 무슨 국가 위기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고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검법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민심이 덜덜덜 더 끌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죽을 판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교통 정리하고 설명한다고 정신없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김정민 의원 얘기도 들으셨죠? 그 새로운 미래 전부 다 정리하고 김정민 의원 따로 나가가지고 조국 혁신당으로 들어갈 생각하고 있다고. 에이?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김정민 의원 근데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뭐 정무특임수석인가 뭔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준다고. 이 라인이 다 이상해요 지금. 지금 친문 라인이라고 오늘 천하람 당선자가 또 얘기를 했죠. 친문 라인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 다 봐라. 지금 라인 한번 좀 쭉 보세요. 그러니까 노인 명사가 한 번씩 쓰는 말이 있어요. 다 미쳐 돌아간다고.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도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위기 국면에서 결국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추락한다. 아니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걸 놓고 보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지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둑계 황제가 신진서 구단인데 예. 승률 1% 2%대에서 역전나기로 아주 유명한 중국이 아주 공황증에 걸려 있을 정도로 천재기사인데 이 사람 주특기가 흔들기요. 계속 헷갈리는 수를 둬. 그러다가 하면은 중국 그 네티즌들 댓글이 미친 흔들기가 시작됐다. 그러면 대부분 중국 기사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간에 우리가 이런 뭐 헷갈리는 방송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것도 다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그 후반부의 흔들기 전략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굉장한 고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흔들기가 그게 사실은 다 엉터리 수 만든다 뜻이에요. 예.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서 문제지. 예. 원래 말이 안 되는 수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뭐 다른 의도가 있나? 이러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꼼수를 많이 둬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럴듯해 보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럴듯하면서 뭐 얘기거리가 나온다며. 이게 자꾸 뭐 친문이 나온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흔들기다. 전형적인 흔들기다. 저 말씀도 있고 제가 국민의힘 쪽에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야, 이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김종욱 박사. 그 양자택일이 뭐냐면 그냥 끝내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도 추종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 양자택일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뭐가 맞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끝내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박영선 양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예를 들면 간계잖아요. 예. 이관계. 간계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설을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야, 경제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무능해? 그다음에 왜 이렇게 국정을 농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시점이 지나면 이게 다시 올라갈 거라고. 과거에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게 대단히 중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정권 심판은 확 올라와가지고 심판을 한 거잖아요, 시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술이기 때문에 이 사술 자체가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술책을 쓰는 한 저는 민심을 이동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미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가 사전에 이미 하야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었고 2번이나 했지.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좀 뭐 내용을 바꿔가지고 그래도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의 뭐 선택이 아니겠냐 잘 해주는 게 그러니까 대발 부탁인데 너는 좀 독선적이고 독주적이고 자의적으로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사지를 좀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주류인 조중동과 보수 종편이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부분은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각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고 손절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탄핵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럼 제가 볼 때는 2차 양명주 중에서 뭐 하나만 터져서 사진 확인이 되면 우리가 과거에 태블릿 PC라고 하는 게 딱 등장하면서부터 지지율 꼬꾸라지는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야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무슨 뭐 친문이니 뭐니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국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의석을 줬을 때 그 의석을 준 이유에 맞는 것들을 중심으로 싸워 나가면 저런 사술들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보수도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노영희 보시기에는 20% 초반으로 내려간다? 글쎄요. 초반까지 갈까요? 한 25%에서 좀 어쨌든 약간 더 떨어진다. 김정대 의원 보시기에는 많이 추락한다? 아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한 20%대 지지율로 한 5, 6개월 갑니다. 5, 6개월 갑니까? 5, 6개월 정도. 그게 우병우부터 저기 광화문 촛불 시위까지거든요. 어쨌든 결집은 한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한테 대인저존, 위험구역 진입이다. 대인저존의 진입, 지금 그 초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치가 아무리 심판을 하고 응징을 하고 탄핵을 하더라도 이런 국가대사에서는 일단은 좀 신중하게 하면서 뭔가 기회를 줘보자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제가 보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제가 아까 올 때 사무금융노련 간부들을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 일단 저축은행, 부동산 PF, 지역의 농협조합 굉장히 그 취약지에서 어디서 한 군데는 터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민생에 무능한 어떤 일면이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국민하고 맞서겠다고 오기 부리는데 좀 약간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든가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사실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과거엔 태블릿 PC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터지면 크다. 네. 그래서 대인저존, 위험구역 진입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여권 의원들도 뭐 안전벨트 단단히 매자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어야 목숨은 부지한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예사롭지 않은 정도를 뛰어넘어서 거의 폭발 지경에 뭔가 엄청난 내부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A라는 안을 선택하면 안정을 택할지 몰라도 대통령 레임덕은 불가피한 것이고 B안을 선택하면 레임덕이 오기도 전에 바로 끝날 수 있다. A안이 무엇인지 B안이 무엇인지 각자 상상하도록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요. 네, 사회자님한테 우리 댓글에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대통령 특검이나 탄핵 얘기를 합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지금. 기회 있으면 꼭 드리고요.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정말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옆방에 가서 술을 마셨다. 거기에는 사건 피의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 할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차 양명주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한 게 이미 3, 4일 전이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이게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짚어보고요. 그래서 보수진영 내에서 자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전국이 얼마나 혼란할지 우리는 추적하면서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검찰이 주가 조작 문제로 김건희를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걸 하자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그걸로 딜하는 거거든요. 정권하고 딜을 하든 야당이랑 딜을 하든 상관없이 이 카드 하나하고 최수근 상정 특검법 문제로 소위 여당이 분열할 것인가의 문제. 전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맞물리는 상황이 되면 파장이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또 이제 검찰이 또 중요한 저기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검찰 내부에서
소위 현 정권과 계속 이 손절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손절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더라도 한 번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미 싸움은 시작됐다. 노영희 변호사께 우리 멋진 노 신사님께서 역시 노변 최고다. 정기환한테 말 잘했다. 예, 오늘 한 방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도 있지만 변방의 이야기가 한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나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징징이님, 이재수님, 조형숙님, 그리고 맥크레마님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는 거야. 김동거리님, 화성철마님, 와우, 이미님, 그리고 포에베입니까? 예, 자 반갑습니다. 야생화님, 그리고 보이후더님, 호시우행님도 항상 좋은 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역전의 용사들 이 이야기는 아마 또 내일 모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이 주제로 다룰 텐데요. 아마도 겁먹고 좀 덜 다룰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많은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고요. 우리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종대 형님, 그리고 김종욱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하는 광고인데요. 오늘의 광고, 더 착한 보험입니다. 보험점검 전문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자, 올려주십시오. 제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인데요. 야, 스픽스에 오늘 밤까지 돌리면 10몇만 명이 보거든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그런데 상담 전화가 너무 안 온다. 상담 전화 좀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보험 상담 좀 필요하신 분 더 착한 보험에 전화하셨어요. 1644-1236인데요. 여러분 보험에 대한 무료 상담 받고요. 그리고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업하신다면 세무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1644-1236 전화 꼭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권유해 주시면 저기 사업하시는 젊은 청년이 매우 바르고 옳고 정의롭고 그리고 멀리 대한민국의 미래 진보를 생각하면서 가는 분이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인데요. 요새 광고가 좀 들어옵니까? 경성한우 광고인데요. 와, 이 광고 보고요. 대구에서 식당에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고 있답니다. 죽전내거리 용산자이몰에 있는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인데요. 와, 예약 단체 문의 053-573-8900이고요. 한우 1등급 원뿔을 100g에 9,900원, 11,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많이 먹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사시는 분, 대구에 가시는 분, 회식할 일이 있으면 경성한우 꼭 기억하셨다가 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시간 달리려고 했는데요. 1시간 15분을 달렸습니다. 양채원 PD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노훈 감독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지원자도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우리 제가 약 잘 팝니다. 자, 우리 김정욱 박사님, 야,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나? 저희는 형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자, 함께 고생해 주셨는데 역전에 하면 다들 용사들 하시면서 남은 시간 정말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외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